치매는 하루아침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쌓여온 잘못된 습관이 결국 치매를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집에서 무심코 행동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많은데요. 어떤 습관들이 치매를 부르는지, 이와 반대로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음식 재탕해서 먹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과 찌개 같은 요리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음식은 부패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음식인 것이죠. 이런 음식들을 자주 데워서 냉장 보관해서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고 있는 음식에는 세균이 번식하고 독소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데웠다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래된 음식을 먹어도 우리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이유는 간이 독소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간은 죽어가고 염증은 만성염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병에 걸리고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음식을 재탕해서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음식으로 먹는 습관이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플라스틱 반찬통이나 용기에 뜨거운 요리 바로 보관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과 찌개를 한 번에 많이 끓여서 이런 용기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또한 가족들이나 이웃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뜨거운 채로 보관하게 되면 용기가 변질되고 비스페놀 A,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발암 물질과 같은 독성 물질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에 강한 용기나 안전한 제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암과 치매 예방에 너무 안 좋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수년, 수십 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독성 물질들이, 발암 물질들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암과 치매라는 심각한 질병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암과 치매 예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절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한 주방 습관으로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뜨거운 요리에 플라스틱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전이나 계란을 구우실 때 아직도 플라스틱 뒤집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국과 찌개를 끓이실 때 플라스틱 국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은 왜 안 좋을까요? 이런 플라스틱 조리기구는 보통 멜라닌 수지로 만들게 되는데요. 멜라민 수지로 만든 조리기구는 뜨거운 음식이나 조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균열이 생기면서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가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포름알데히드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 발암물질을 음식과 함께 드시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조리기구를 거칠거칠한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스가 나고 이로 인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리 도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멜라닌 수지로 만든 플라스틱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용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잘 사용하시지 않겠지만 조리 도구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점이 다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요리로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잘못된 전자레인지 사용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자레인지 청소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입니다. 전자레인지 청소를 몇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도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즉 곰팡이를 함께 드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서 돌리시는 경우입니다. 되도록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특히 찬밥을 데워 드실 때 비닐 랩을 약간 씌워서 데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촉촉하고 맛있게 드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 환경 호르몬 범벅을 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드신다고 해서 바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중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쌓인다는 것이죠. 쌓이면 문제가 터집니다. 환경 호르몬 같은 환경 독소들을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때에는 세라믹, 사기 같은 전용 용기를 사용해서 조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잘못된 식기 건조기 사용 방법입니다. 식기 건조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을까요? 바로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를 식기 건조기를 사용해서 말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컵이나 용기는 고온에 약한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에 쉽게 변형될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를 넣고 식기 건조기를 돌리시니 어떻게 되던가요? 컵과 용기가 녹아버립니다. 형태가 구겨지거나 변형되고 냄새도 엄청 심합니다. 문제는 이걸 버리면 끝이 아니라 식기 건조기가 환경 호르몬으로 오염되고 함께 돌렸던 식기도 함께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발암 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결국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열에 강한 플라스틱 제품이라 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건강한 소재를 많이 사용하시되 부득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자연 건조로 말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잘못된 주방 청소 방법입니다. 주방과 싱크대를 살균하기 위해 락스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의외로 위험한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뜨거운 물과 락스를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로 사용해야 더 살균도 잘 되고 청소도 깔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드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염소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염소가스는 일종의 독가스입니다. 폐에 들어가면 폐세포를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좋겠죠. 락스를 사용할 때에는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사용하고 난방을 해야 하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이걸 깜빡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환기 없이 락스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락스 냄새를 많이 맡으시면 머리가 어질어질 하시죠. 왜 그럴까요? 염소가스가 미량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계속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참고 계속 주방과 욕실을 청소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염소가스는 무겁기 때문에 싱크대에 있는 환풍기 사용으로는 배출이 어려우니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7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오래된 냄비나 후라이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문제는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라이팬에 기스가 엄청나게 나 있고 냄비 바닥 코팅이 다 벗겨져 있는데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코팅이 벗겨지면 중금속이 나옵니다. 이 중금속이 암과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우리 몸에 쌓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껴 쓰고 오래 쓰면 왠지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냄비와 후라이팬은 자부심을 느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망치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기스 몇 줄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여건 내에서 지혜롭게 자주 바꾸어 주십시오. 8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조리할 때 환기를 등한시하고 환풍기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조리할 때 발생되는 연기와 유증기는 당연히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기와 유증기는 유해 물질이며 발암 물질입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물질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환풍기만 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연기나 유증기가 많이 나는 요리를 하셨을 때에는 환풍기뿐만 아니라 환기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9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채소와 과일을 대충 씻는 습관입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채소와 과일들이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얼만큼 잔류해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식약처에서 농산물에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소나 과일, 심지어 곡식을 통해 섭취하는 농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농약 역시 우리 몸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즉 쌓여서 암을 만들고 치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은 잘 씻어서 먹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이 없다면, 인식이 부족하다면 대충 씻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씻어 드시면 암과 치매를 만드는 점수 1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와 반대로 잘 씻어 드시면 암 치매와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은 어떻게 씻어서 먹는 것이 제일 쉽고 안전할까요? 기본 법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참고로 소금이나 식초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물에 5분 이상 담그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주시면 됩니다. 10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입니다. 사실 이 식습관이 암과 치매를 만들 수 있는, 이와 반대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핵심 습관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라스틱 사용 문제, 환경 호르몬, 독성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식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아무리 잘 지키시더라도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암과 치매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이 주방 습관인 이유는 주방에서 준비하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식사 준비나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음식보다는 가공식품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 화학 조미료와 설탕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이 역시 건강해질 수 없고 암과 치매를 막기 어렵습니다. 맛있게 먹는 행복을 위해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준비하십니까? 이 역시 건강해질 수 없고 암과 치매를 막기 어렵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만 찾으십니까? 비법이 되는 그런 음식만 찾으십니까? 이 역시 건강해질 수 없고 암과 치매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하루하루의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비결이나 기적의 음식은 없습니다. 궁합 잘 지켜서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핵심,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원리는 오늘 내가 건강한 식사를 하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했냐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의 음식,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암 치매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비책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수면 습관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 12시 이후에 주무시고 있는데요. 이런 수면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뇌세포 회복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수면 습관은 그냥 단순히 안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는 습관입니다. 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논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의 제목은 늦은 지침 시간과 당뇨병 간의 연관성, 대규모 커뮤니티 기반 연구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표는 당뇨병 유병률과 지침 시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은 총 5,42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후 11시 이전, 오후 11시부터 오전 12시, 오전 12시 이후 등으로 분류하여 당뇨 유병률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전 12시와 주중에 늦게 지침하는 것은 당뇨병의 유병률의 위험 요인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면 시간은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향후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늦게 자면 늦게 잘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었습니다. 즉 밤 12시 이후로 늦게 자면 늦게 잘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늦게 자면 늦게 잘수록 우리 건강에 안 좋을까요?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많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최고조에 다다르고 아침에 빛이 들어오면 줄어듭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 유도 호르몬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항산화 및 항염 기능입니다. 즉 우리 세포의 활성산소와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늦게 자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 호르몬을 통해 우리 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전 1시에 잠이 든다면 3시간이라는 회복 시간을 날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몇 번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에 평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뇌세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평상시 20%, 30%씩 손해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치매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논문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늦게 자면 늦게 잘수록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멜라토닌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세포의 활성산소가 염증이 더욱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취침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은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잠을 자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수면 습관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속담에는 우리 조상들의 오랜 역사와 삶을 통해 얻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일찍 자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멜라토닌 호르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잠을 자야 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는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적어도 밤 12시 이전까지는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절대 밤 12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찍 자는 수면 습관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논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의 제목은 멜라토닌 신경영양인자라는 제목의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핵심 부분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송과선에서 합성되는 호르몬입니다. 송과선은 광주기의 암기에서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멜라토닌은 전신순환과 뇌 척수액으로 분비되어 몸 전체와 뇌를 순환합니다. 합성은 시상하부의 시상하부 상교차액에 위치한 시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시계는 멜라토닌 분비의 일주기 리듬을 결정합니다. 뇌에서 송과선 외 멜라토닌은 신경영양인자와 유사하게 작동하며 세포막 및 세포내 수용체의 자극에 반응하여 작동할 수 있는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세포 생존, 증식 및 분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경영양인자는 뇌신경 가소성 및 신경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장과 생존을 촉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멜라토닌이 우리 뇌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멜라토닌이 우리 뇌세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고 많이 분비되는 시간에 자게 되면 더욱 많은 뇌세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늦게 주무시다가 일찍 자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시간이 아깝고 손해를 본다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세포를 살리면 살릴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 좋은 것은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수면 습관은 부족하게 자는 습관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면 부족입니다. 개인마다 건강한 수면 시간에 대한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멜라토닌 호르몬의 지대한 영향을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만 자도 피곤하지 않고 괜찮다라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피곤하지 않기 위해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필요하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부족하게 잠을 자는 습관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6시간 이내로 잠을 주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이렇게 6시간 이내로 주무시다가 주말에 부족한 잠을 몰아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습관이 안 좋은 수면 습관입니다. 물론 경제 활동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충분히 건강한 수면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활용하여 적게 주무시는 것이라면 고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이 얼마나 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논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은 뇌의 수면에 대한 상호 연결된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핵심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야간 수면은 광범위한 뇌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단 하룻밤만 수면을 취하지 않아도 다음날 기억력, 기분, 주의력이 손상됩니다. 수면 기간 동안 수면이 중단되면 신경퇴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의 이러한 이질적인 효과는 신경과학에서 수수께끼를 던졌습니다. 즉, 이 뇌 상태가 뇌 기능의 겉보기에 별개인 측면을 지원하는데 왜 독특한 역할을 할까요? 수십 년의 연구 결과 수면에는 인지와 관련된 고유한 신경 역학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비급속 안구운동, 수면에서 나타나는 신경활동의 느린 파동이 포함됩니다. 최근 발견에 따르면 수면은 또한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고조된 상태입니다. 대사성 노폐물은 뇌 조직에서 간질액과 뇌 척수액을 통해 운반되고 수면은 노폐물 조절과 뇌의 뇌 척수액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유익한 효과는 우리가 매일 많은 시간을 잠에 보내는 이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뇌의 기본적인 집안일에서 수면의 역할은 신경 기능의 광범위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모든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수면이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치매의 강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수면이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않는다면 치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잠은 우리 뇌가 청소되는 시간입니다. 뇌가 청소되는 시간을 줄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정 수면 시간은 얼마일까요?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수면 습관은 7시간은 충분히 자기입니다. 나누어서 주무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7시간은 푹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은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은 아닙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수면 시간이라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왜 7시간이 적당할까요? 그 근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논문의 제목은 수면 시간과 대사증후군 간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결과와 결론 부분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시간과 대사증후군 사이에 U자 모양의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낮은 위험은 밤에 7시간 자는 사람들에게 관찰되었습니다. 짧고 긴 수면 시간은 여성에서 대사증후군 위험 증가와 대사증후군 심각도 점수가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짧은 수면 시간은 남성에서 대사증후군 위험 증가와 대사증후군 심각도 점수가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7시간 잠을 자는 것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가장 낮고 이와는 다르게 너무 짧게 자거나 너무 길게 자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7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것은 좋지 않고 8시간보다 더 많이 자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당뇨와 암, 치매를 부르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시간은 충분히 자야 합니다. 너무 적게, 너무 많이 잘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7시간 수면으로 더욱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수면 습관은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입니다. 아무리 오후 10시에 주무시고 7시간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불면증, 수면장애, 무호흡,
코골이, 낮잠, 빈뇨, 통증, 근심, 걱정, 스트레스, 화병 같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즉,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 원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대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 호르몬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분비는 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할까요? 뇌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과체라는 기관이 석회화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송과체에 낀 칼슘을 제거하는 것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우리 혈관이 좁아지고 송과체가 딱딱해지는 것은 칼슘 침착 때문입니다. 칼슘이 침착되지 않게 하고 칼슘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전문의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불소를 먼저 피하십시오. 불소는 칼슘이 침착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햇볕을 충분히 쬐시고 비타민 K2가 들어간 음식을 즐겨 드십시오. 비타민 D3와 K2는 석회화된 혈관을 뚫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참고로 비타민 K2는 나토, 치즈와 같은 발효 음식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호흡, 코골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살을 빼시면 됩니다. 다른 원인이시라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비만이 원인이라면 살을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낮잠은 피하시면 됩니다. 야간 빈뇨는 지난 자기 전 습관편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주무시기 전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최대한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해 나가시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욱 건강한 수면으로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으시죠. 즉 일반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가져야 할 수면 습관은 자기 2시간 이전에 1시간 가벼운 운동, 산책하기입니다. 꿀잠을 자기 위한 가장 좋은 습관은 운동입니다. 우리 뇌가 수면 중에 충분히 회복되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우리 근육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 너무 무리해서 과도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근육의 통증이 심할 정도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이 산책입니다. 휴대폰을 집에 잠시 놓아두시고 조용히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걸어보십시오. 때로는 떨어지는 낙엽을 감상하시고 흐르는 하천과 시냇물의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뇌가 살아납니다. 더 깊게, 더 넓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실수록 우리 뇌도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수면 습관은 잘못된 저녁 식사입니다. 아침, 점심 식사도 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잘못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그날의 수면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사가 수면 건강에 안 좋은 식사일까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논문 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논문의 제목은 식단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결과, 수면의 질과 식이 패턴 간의 연관성은 최근 라이프스타일 설문지에 응답한 일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과자와 국수를 많이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글로벌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 점수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반면 생선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매개하는 데 있어 탄수화물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가장 높은 수면 불량자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비슷한 양호한 수면자보다 쌀보다 과자와 국수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음료와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탄수화물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 메타 분석 및 메타 회귀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결론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결과는 영양,
특히 탄수화물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식이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으면 N3 단계 수면이 상당히 증가하고 식이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으면 REM 단계 수면이 상당히 연장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식이탄수화물 섭취의 질은 수면 단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수면 시작 잠복기에서 탄수화물 양과 질이 미치는 효과는 1일 에너지 섭취량의 백분율로서의 탄수화물 섭취 변화와 당 부하 변화로 각각 유의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당 부하의 변화는 수면 효율성과 수면 시작 후 깨어있는 시간에 대한 수면질 효과의 분산을 부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논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REM 수면, 즉 얕은 수면의 시간을 늘려 N3 수면, 즉 깊은 수면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고탄수화물 식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특히 밀가루, 설탕이나 액상가당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수면의 질은 더욱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만큼은 탄수화물이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이나 점심은 우리가 먹어서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녁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된다고 이토록 외쳐드렸는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식, 폭식, 과식, 음주와 같은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습관도 함께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더욱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실 수 있고 치매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저녁 식사를 먹어야 할까요? 네 번째로 가져야 할 수면 습관은 양질의 저녁 식사 하기입니다. 탄수화물이 아닌 양질의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드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먹고 자연 그대로의 반찬을 먹는 저녁 식사는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는 식사입니다. 송과체 석회화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줄일 수 있는 식사입니다. 즉 치매와 각종 성인병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식사입니다. 또한 고기, 생선, 계란은 포만감이 높은 주식입니다. 즉 야식이나 간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에도 유리하고 안 좋은 식습관도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채소를 먹지 말자가 아닙니다. 채소도 먹어야 합니다. 대신 채소를 곡식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 생선, 계란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수면 습관은 좋지 않은 수면 환경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은 수면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밝게 주무시는 경우입니다. 즉 인공적인 조명에 노출되어 잠을 자는 경우입니다. 제가 오늘 멜라토닌 호르몬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밝게 자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밝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둡게 해서 잘 자고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커튼도 최대한 어둡게, 그리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각종 불빛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수면 환경을 어둡게 만들면 만들수록 수면의 질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날씨가 쌀쌀할 때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안 좋다가 아니라 너무 높은 온도로 해서 주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지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통증과 피로를 뜨거운 온도로 푸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은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온도는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게 되면 체온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 잠들기도 어렵고 깊게 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판을 뜨겁게 해서 주무시면 잠을 설치시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하루 이틀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수면 습관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는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은 우리 뇌세포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시겠습니까?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은 너무 뜨겁지 않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까지 미디어 시청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미디어 시청은 취침 시간, 수면 시작 지연,
수면 장애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 문제, 습도 문제 등 이러한 사소한 습관, 환경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면 환경이 좋은 환경일까요? 5번째로 가져야 할 수면 습관은 독서와 감사일기 작성입니다. 가장 좋은 수면 환경은 물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런 환경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면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독서와 감사일기 작성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습관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부분인데요. 오늘은 건강한 수면 습관이라는 관점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히 잠에 들기 위한 가장 좋은 감정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과 감사입니다. 이런 감정이 꿀잠을 자기 위해 필요한 감정입니다. 이와 반대로 잠에 들기 위해 가장 불편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니, 잠에 들지 못하게 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와 불안입니다. 딱 사랑과 감사의 반대 감정입니다.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알 수 없기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분노와 걱정, 불안입니다. 이 모르는 두려움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지식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을 얻지 못해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독서를 하게 되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러나 용기만으로는, 자신감만으로는 편히 잠들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감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일을 위해 필요한 감정입니다. 즉, 잠들 수 있는 최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꼭 독서하고 감사일기를 작성해 보십시오.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행복감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자는 잠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패입니다. 우리 뇌를 매일매일 살려나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더욱 알차게 만드셔서 치매 걱정 없는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자기 직전에 격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기 직전이라는 뜻은 자기 전 2시간 이내를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평소 밤 11시에 주무시는데 9시에 운동을 하신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자기 직전에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수면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격한 운동, 1시간이 초과되는 장시간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면을 방해하고 혈당을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 섭취한 에너지를 운동으로 다 소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무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리한 운동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으로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면 배가 고파진다는 것입니다. 즉, 야식과 간식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을 먹고 난 뒤 바로 가볍게 산책하듯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셨다면 1시간 정도 가볍게 산책을 다녀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경우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스쿼트, 아령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1시간 이내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운동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땀을 흘릴 정도로 강도 높게 운동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을 먹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지만 근력량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식전 공복에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내장 지방을 훨씬 잘 태우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하시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만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강도 운동이나 취미를 즐기신 뒤에는 꼭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저녁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습관이 신경을 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저녁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차나 커피 마시기입니다. 저녁에 카페인이 들어간 차나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차나 커피를 드시면 그날 수면을 망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너무 안 좋습니다. 나는 밤에 먹어도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카페인의 내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카페인에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수면 건강의 질이 회복되거나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확인하실 수 있냐면 카페인을 일주일 정도 끊어보시면 압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피곤한 상태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직장생활 하시는 경우에 이런 차이를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일에는 지속적으로 커피를 드시다가 주말에 커피를 안 드시게 되면 몸이 축 처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카페인으로 인한 각성 상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카페인은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특히 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에 드시는 고카페인 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건강은 치매 예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뇌세포가 가장 많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다름 아닌 수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지키셔서 건강한 수면으로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커피나 녹차 대신 먹을 수 있는 차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즐기면서도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 차는 수면 건강과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차입니다. 캐모마일은 천연 신경 진정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캐모마일 차를 즐겨 드시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세포의 스트레스를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모마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즉 우리 세포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면역 체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캐모마일 차는 피부 건강에도 좋은 차인데요. 캐모마일의 항염, 항균 특성 때문에 피부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는 차로 좋은 이유는 이뇨작용이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뇨작용이 강한 차는 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깊이 푹 못 자는 것도 안 좋지만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것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카페인이 없는 차라도 이뇨작용이 있는 차들은 저녁 늦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드셔야 될 경우에는 꼭 주무시기 2시간 이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야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저녁을 드시고 난 뒤에 먹는 간식, 야식은 우리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그냥 드시는 분들은 왜 그냥 드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습관의 문제입니다. 간식과 야식은 가끔 먹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드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드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간식과 야식을 먹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드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녁에 먹는 간식과 야식은 왜 치매 예방에 좋지 않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꼬박 챙겨 먹고 간식과 야식까지 먹는다면 사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이외에는 모두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즉 하루 종일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분비되는 게 무슨 문제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슐린 호르몬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포도당을 우리 장기에, 근육에, 세포에 저장하게 도와주는 저장 호르몬입니다. 하루 종일 포도당을 저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이 찌겠죠. 살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또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살이 찌겠죠. 이제는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찝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순환을 대사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즉 간식과 야식은 대사증후군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문제는 대사증후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 몸이 급속도로 노화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당뇨에 걸리고, 당뇨는 암과 치매를 부릅니다. 그래서 간식과 야식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간식과 야식을 끊을 수 있을까요? 간식과 야식을 먹는 습관은 우리 시간의 대부분을 먹고 소화하는 데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즉 먹고 소화하는 시간보다 먹지 않고 소화하지 않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많이 늘려야 합니다. 즉 자주 먹는 습관에서 자주 먹지 않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식해서 자주 먹는 것도 건강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슐린이 자주 분비되면 결코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주 먹지 않는 습관은 어떤 식사 습관일까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1일 1식, 1일 2식입니다. 즉 간식과 야식을 끊고 하루에 식사를 2번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핵심은 먹지 않아도 우리 세포가 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세포가 자가로 포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우리 세포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 새로운 세포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간헐적 단식은 우리 세포가 젊어지는 식사입니다. 항노화 식사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기적의 식사입니다. 내 세포가 살아나는 식사입니다. 이 기적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간식과 야식을 끊어야 합니다. 식사 횟수부터 줄이지 마시고 먼저 간식과 야식을 일절 끊어보십시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70일이 소요됩니다. 즉 10주만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면 간식과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이 여세를 몰아 식사 횟수까지 줄여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식과 간식은 꼭 끊으시고 먹지 않는 시간을 늘리셔서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자기 직전에 물 마시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경우는 야간뇨가 있으신 경우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수면의 질은 치매 예방에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간뇨로 한 번 또는 2번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오셔야 된다면 자기 바로 직전에 먹는 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 후에 물을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르시고 땀을 흘리셨다면 당연히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데 자기 전에 물을 일부러 많이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충분한 수분 보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 늦은 밤, 자기 직전보다는 활동하는 시기인 아침과 낮에 챙겨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즉 저녁에는 너무 많은 수분 섭취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므로 야간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자기 직전에 드시는 물은 피하시되 기타 다른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뇨작용이 강한 차, 음료수, 음주, 수분이 많은 과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음식을 너무 짜게 드시면 물을 많이 드시게 되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밤에 화장실을 다녀오실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즉 야간뇨를 일으키는 모든 식습관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면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을 위해 어떤 자기 전 습관이 필요할까요?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다녀오기입니다. 긴가민가 하시더라도 반드시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훨씬 깊이 있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충분히 방광을 비워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는데요. 수면의 질을 비교해 보십시오. 밤에 한번 깨더라도 최대한 늦게 깨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치매와 멀어지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저녁에 먹는 고탄수화물 식사입니다. 탄수화물을 위주로 먹는 우리의 주식 식단이 왜 우리 건강에 위협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수면 건강을 방해하는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탄수화물 식사가 고혈당을 부르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이 한 가지 방향성으로만 포도당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혈당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소변입니다. 당뇨 관련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마 다뇨증을 겪고 계실 확률이 높으신데요. 바로 고혈당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우리 혈관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특히 과식과 폭식을 함께 하셨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작용하여 야간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하고 염증도 폭증하고 잠까지 잘 주무시지 못하니 당연히 우리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수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노화를 줄여주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 번, 두 번, 수십 번의 식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몇 년, 수십 년 지속하셨다면 우리 몸에 누적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하루하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탄수화물 외쳐드리는 이유를 이제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녁만큼은 고탄수화물 식사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혈당을 피해야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저녁 식사를 먹는 것이 좋을까요? 포만감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 지방을 주식으로 하는 식사를 먹어야 합니다. 바로 고기, 생선, 계란입니다. 포만감이 높으면 간식과 야식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식과 폭식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과식과 폭식을 만드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단짠이라고 들어보셨죠? 달고 짜게 먹으면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소금과 설탕이 만나면 우리 뇌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미 채식, 채소 과일식, 완전 채식을 추천하시는데요. 그 의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단이 허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단맛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간식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는데 어떻게 단맛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방법들은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탄고지 식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기와 간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먹어도 되고 가장 큰 이점은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할 수 없다면 그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하는 저탄고지 식단은 지속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고혈당을 막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자기 직전에 하는 미디어 시청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TV와 미디어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왜 이런 습관이 치매 예방에 안 좋을까요? 수면의 질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시청은 뇌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적게 소모합니다.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우리 뇌는 이에 맞는 배선을 깔게 됩니다. 즉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회선을 깔게 된다는 것이죠. 즉 생각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즉 뇌를 사용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안 좋습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퇴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장되고 강화됩니다. 즉 뇌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치매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기 전 습관이 필요할까요? 저는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자기 전 1시간은 독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뇌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독서는 우리 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뇌신경세포의 배선을 바꾸게 됩니다.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배선을 만들고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뇌가소성이라 부릅니다. 우리 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으로 뇌 부피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뇌를 활용해서 이전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독서를 시작해 보십시오.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7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잠들기입니다. 분노, 화병, 근심,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이걸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잠든다면 우리 뇌는 분노의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잠이 든다면 우리 뇌는 근심과 걱정의 잠을 자게 됩니다. 즉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진 감정의 신경회로를 확장하고 연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하다면 분노의 신경회로가 늘어납니다. 화병으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화병의 신경회로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뇌의 가소성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살아납니다. 오랜 기간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용서해 보십시오. 손해보고 억울한 것들이 있다면 이건 역시 웃어 넘겨보십시오.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그 문제를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구로 삼아 보십시오.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 꿀잠이 치매와 멀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기 전 습관이 필요할까요? 감사의 일기,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부족함, 단점, 약점, 실패 같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해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5가지 제목을 감사 일기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감사해 보십시오. 이 감사의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습관보다 더욱 강력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긍정의 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매는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감사입니다.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의 진짜 범위는 우리의 습관에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치매와 멀어지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진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즐겁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혹여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마늘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간헐적 단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침 공복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